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정병준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선거구마다 훅훅 속속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관심이 높고 또 경쟁도 치열한 것이 역시 광주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벌써 7명의 후보가 나서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은 이 후보들 모셔서 광주 발전 방안에 대한 얘기 들어보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내 경선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50% 반영한다고 하니까 오늘 토론 지켜보시고 좋은 후보 선정해서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7명의 후보 가운데 4명이 참석했습니다. 양양자, 윤장현, 이용섭 이 세 후보는 KBS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나와주신 후보들 첫 인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훈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훈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얼마 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우리 광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6.13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경선 후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심부름꾼을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이병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기정 후보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강기정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와 더불어 광주에도 봄이 올 거라는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하면서 광주 전남 공약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있다는 건 우리 호남에게는 정말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광주를 성장과 전환의 어떤 시점으로 정말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천 배제 이후에 한 2년 동안 많은 공부도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광주, 변화된 광주, 성장하는 광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영호 후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풀뿌리 광주시장 후보 최영호입니다. 이제 광주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구의원 그리고 광주시의원, 구청장을 2번 하면서 풀뿌리 행정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저는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결혼하기 좋고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가장 적합한 단체장은 시민들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세우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번 선거에 꼭 필요하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영배 후보 인사하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는 광산구청장으로 일했고 오늘부터는 광주시장 후보로 나서서 선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는 여러모로 어렵고 그리고 아픈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광주 시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면 우리 광주도 어느 지역보다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 시민은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의 시민 역량을 지닌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을 저는 어제 제 출마 선언문에서 광주공화국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공정하고 부강한 도시, 시민 모두의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내 스스로를 키워주는 그런 광주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뜨겁게 응원해 주십시오.
네, 오늘 후보 토론은 그동안의 후보 토론과는 다르게 후보들의 발언 순서나 발언 시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후보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의 정책 능력도 보시고 또 후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고 경청하는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소통 능력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주제는 요즘 광주의 최대 현안인 금호타이어 문제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구안 마련에 합의했는데 채권단은 계속해서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후보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 여러분, 금호타이어 얘기 나오면 깜짝 놀라시고 또 걱정도 많으시고 지역 일자리 또 사라질까 걱정하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군산에 최근에 GM 공장 폐쇄되면서 일자리 어려워지고 지역 경제가 완전 작살이 났습니다. 금호타이어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작년 대선 문재인 후보 대선 때 제가 직접 문재인 후보와 함께 금호타이어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그때 합의했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해외 매각 안 된다, 먹튀 안 된다. 왜냐하면 쌍용차도 받고 GM 우리 군산 공장 지금 목격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먹튀는 안 되겠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하여 금호 그룹의 특혜도 안 되겠다. 이런 두 원칙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와 저는 금호 노조를 설득도 하고 또 정부와 소통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다가 해외 매각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다시 중국 더블스타의 해외 매각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노조원들이 지도부가 송정역 앞 굴뚝에 올라가서 이 번개도 치고 비도 오는데 지금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크레인을 타고 직접 그 지도부를 만나러 높이 올라갔습니다. 한 15m 정도 됐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두 가지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하나는 해외 매각은 절대 안 되겠다. 왜냐? 이것은 3년 이후에 또다시 공장 폐쇄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 매각은 결사반대다. 그건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같을 겁니다. 두 번째 생각은 노조가 임금 삭감하겠다가 파업도 않겠다, 3년 동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구안 내지는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조 지도부를 만나고 와서 제가 우리 시장 후보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원탁회의에서 좀 원탁회의를 통해서 만나자. 그 만남의 내용은 저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을 워크아웃이다 또 자율협상이다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정 관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 제가 원탁회의를 제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강기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해외 매각 그건 저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데요. 다만 이제 법정 관리 체계로 갈 거냐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철저히 상생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조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채권단과 그리고 금호 회사와 그리고 노조의 의견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 우리 공공성의 문제 이렇게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제 노조에서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파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9일 날 부분 파업, 15일 전면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대화가 저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회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은 일단 파업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하루빨리 우리 노사민정협의체를 열어서 함께 자구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채권단이나 회사 측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자구안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구안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채권단에게 더블스타를 비롯한 해외 매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각을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현재 금호타이어의 청산 가치는 1조 원인데 지금 현재 계속 가치는 4,600억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법정 관리가 넘어가는 순간 저는 이게
회생 절차를 이행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극도의 이성적인 판단이 저는 필요하고 우리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저는 이 문제를 협의에 들어가야 되고 또 본인들의 고통 분담을 모두가 다 함께 한다는 자세로 가지 않으면 저는 절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광산구청장을 아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1인 시도 해보고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좀 확인을 하고 갈 게 있는데요. 우선 법정관리에 노조가 동의를 합니까? 법정 관리는 채권단이 하면 하는 겁니다. 아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동의를 합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대화는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입장에서는 법정 관리를 동의하진 않았는데 예. 해외 매각보다 낫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원탁회의나 지금 상생 말씀하시면서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서 좀 풀어가자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대화도 충분히 했고 자구안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채권단입니다. 노사가 실질적으로 합의를 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하겠다, 임금체제 개선하겠다, 경영상 정리해고 등까지도 합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 삭감이라고 하지 않고 임금 반납이라고 해서 이 대목까지 합의를 했어요. 이거 공표는 하지 않았지만 대략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합의를 했는데 그때 노조가 이 합의를 통해서 양보하면서 얻어낸 것이 뭐냐면 해외 자본 유치가 필요할 경우, 그러니까 해외 자본에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 노사간 합의를 해서 추진한다. 이 대목이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합의가 됐어요. 문제는 채권단입니다. 채권단은 다른 말로 하면 정부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 금호타이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내놓지 않고 있고 뿐만 아니라 노사가 합의하면 자구안을 마련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해놓고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기서 정말 지켜봐야 될 때는 뭐냐면 채권단이 어떻게 양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미 노사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걸 저는 어떤 대목으로 보냐면 채권단이 지금 아까 3조 9천억이라 그러셨는데 한 3조 1천억 정도 될 겁니다. 이 채무 가운데 일부를 출자 전환해주는 통 큰 양보가 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야지 해외 매각 저지하고 자구안이 마련돼서 이 금호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그 김정옥 금호타이어 회장이 예. 해외 매각 반대할 이유 없다라고 또 다른 안을 내놨어요. 누가요? 이건 금호타이어 회장이 현재 회장, 현재 현재 회장이 경영진이죠. 예. 해외 매각을 반대할 이유 없다. 지금 노사간에 얘기할 때 해외 매각 해서는 안 된다고 예전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 갑자기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매각은 문제가 있다. 그는 아마 거의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것으로 봐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금호타이어가 기본적으로 국가 방위산업체라는 점에서 우리가 먹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론스타 있잖아요. 론스타 애환은행 매각해가지고 매입해가지고 팔아내기고 차액이 4조 7천억인데 지금 다시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5조짜리. 이것은 해외 매각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그 먹튀를 초래할 수 있다. 군산 GM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신차를 물량을 배정할 테니까 1조 원 지원해달라. 그래서 이 신자유지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 돈 놓고 돈 먹기다 이거죠. 돈이 되면은 뭔 일이든 하겠다는데 금호타이어 문제는 아무래도 방위산업체라는 점, 또 지역경제의 어떤 기둥이라는 그런 측면, 또 하나 또 고용 문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해외 매각 안 되고 아까 우리 민영배 전 청장인가 이제 오늘부터는 후보라고 하긴 했습니다. 민영배 후보가 말했던 것처럼 예. 채권단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예요. 채권단의 양보, 의지가 아니라 양보가 중요합니다. 산업은행 및 채권단이 그 유예라든가 지금 국내 기업에서도 지금 SK하고 좀 얘기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서 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다. 이렇게 제가 네, 모두 계속 발언을- 토론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제가 모두 남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정리하시죠. 반론 예. 좀만 예. 하려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정무위에서 이제 산업은행이 속한 정무위원회에서 제가 4년을 활동을 해서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영호 청장님은 청산가치가 1조, 계속가치가 4,600억이니까
이거 이 법원으로 가서 법정관리로 가면 청산이 될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진단을 하고 있냐면 지금 4,600억짜리지만은 구조조정을 잘하고 정리를 잘하면 1조 1,500억짜리다. 이건 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관리로 가야 된 거고요. 또 하나 우리 민영배 청장님이 채권단이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행이나 이런 정부가 지금 규모가 어려우니까 돈을 좀 쏟아 부어라. 지금 출자를 해라라고 하는데 지금 이 금호타이의 핵심 문제는 뭐냐면 중국 공장에 물려있는 7천억이라는 이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채가 얼마냐면 이 지금 금호타이어가 1년에 1,256억. 그러니까 사실 금호타이어가 지금 돈을 법니다. 한 1,500억 원씩 버는데 이자로 그만큼 나가버리니까 남는 거이 없어요. 경영에서.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문제는 이 7천억 정도의 부채를 동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채권단 우리 정부한테 돈 쏟아 넣으라고 하면요. 금호타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비슷한 법정관리다. 예. 비슷한 조치인데요. 네. 조금 네, 다른데 계속 뭐 토론할 토론을 시간이 해야 없다 할 그러니까 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구조적으로 해도 되게 부족한 큰 문제인데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여기도 네. 이 금호타이어 문제 토론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할 주제가 많아서요. 다음 주제는 에너지밸리 발전 방안입니다. 광주의 주력산업이라고 하는 광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 요즘 다 사실은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육성, 광주와 전남이 발전 전략으로 놓칠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이 에너지밸리 육성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최영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전과 연계한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은 우리 한전 공동혁신도시의 정신에 맞춰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 따로 광주 따로가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철저히 상생의 방향으로 갈 때 이 사업은 시너지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저는 지속적으로 영산강 에너지 융복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만들어 줄 것을 광주시와 전남도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광주와 전남도가 들어주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 부분을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승천보 주변에 입지해야 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광주와 전남의 적정 지점이고 혁신도시에서 3분 거리, 송정역에서 10분에서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이 이곳에 구축을 할 때는 절대 반대가 서로 있을 수 없고 상생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수구역 특별법으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총량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300만 평, 400만 평, 500만 평을 똑같이 풀 수 있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 7년 걸리는데 이거는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도시계획 절차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미 낙동강변에 360만 평, 5조 5천억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광주 전남의 철저히 상생 방향으로 가기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혁신도시 시즌2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틀인데 이곳에 한전 공과대학 만들 게 아니고 한전 초등학교, 한전 중학교, 한전 고등학교, 한전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에듀파크로 조성을 해서 이전 기관의 정주율을 높이는 그 핵심 지역을 이곳에 저는 만들 때 비로소 앞으로 혁신도시와 관련된 또는 한전 에너지기업과 관련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최영호 청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해서 주장을 많이 하셨죠.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 광주 더불어민주당 우리 광주시당에 공약단장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동안에 연구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전부 시구 의원들 그다음에 광주시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이걸 또 정책 공약으로 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최 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구도가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광주 전남의 공동 상생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다만 한전 공대 부분만큼은 우리가 싸울 일은 아니다. 이것은 한전이 한전 공대 설립의 취지에 맞게 그것은 한전에서
중심을 잡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구도는 거기에가 산업시설이든지 중소기업 입주라든가 또 연구원이라든가 또 사원주택 이 대단위 단지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너지밸리 얘기를 할 때 특정 공간, 특정 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혁신도시와 나주와 광주시 전체를 포함해서 통 크게 도시 전체가 이를테면 에너지 제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뭐 제가 얼마 전에 주하이라고 하는 중국의 도시를 다녀왔는데 거기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에너지 자립 도시를 꾸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도시 전체, 지금도 이미 빅그린 국가산단, 에너지밸리 지방산단 압천지색에 하는 거요. 그리고 에너지밸리 국가산단 대촌에 하는 거, 지금 다 남구 쪽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나주 혁신산단 내에 에너지기업 전용 신규 국가산단, 이런 것들이 다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돼 있는 상태에서 특정 공간을 다시 에너지밸리로 다시 조성하자 혹은 추가하자, 이것은 자칫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산단들마저도 위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광주시라고 하는 혹은 나주나 혁신도시까지 포함해서 좀 통 크게 도시 전체가 에너지 자립으로 가는 그런 개념의 에너지밸리를 생각하는 것과 조금 이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 하나 하고, 지금 최 청장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이병훈 후보께서도 이제 괜찮은 발상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약에까지 포함시키다 이러셨는데, 거기에 진즉 뭐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특히 그 친수개발 특별법을 이용할 경우에 이게 대표적인 MB 악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걸 좀 놓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칫 인근 산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도시 전체를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면서 도시 전체가 에너지밸리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친수공간 그 부분 강기정 먼저 말씀 말씀하세요. 듣고 정리. 친수격 특별법은 민영배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건 대표적인 MB 날치기법이고, 이거 저지하려고 하다가 제가 재판도 받은 많이 법입니다. 쓰셨죠. 예. 이거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민영배 청장님 말씀처럼 승천보 주변에 300만 평을 풀어서 어떤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보다도 도시 전체가 에너지밸리로 묶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런 겁니다. 광주 시민이 느낄 때 한전도 왔고, 뭐 저도 뭐 오게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만은, 에너지밸리도 만들었는데 이거 뭐야? 광주는 뭐야? 지금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냐? 이런 공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혁신도시, 나주 중심의 혁신도시하고 남구의 도첨산단 두 군데하고 저 나주에 있는 혁신산단과 나주산단 두 개하고 네 군데만 덕을 조금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흥이나 8군데 농공산단이 덕을 보고 있어요. 그럼 광주 입장에서는 아니 공동 혁신도시란데 전남은 대충 덕을 보고 남구의 일부는 보는데, 그럼 광주도 좀 광주까지 좀 이 에너지밸리 덕을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한 반경 10km로 묶여서 잘 안 돼 있는 것을 이걸 15km, 20km로 넓혀서 여기 예를 들면 군공항 이전하면 그런 지역, 진곡산단, 또 첨단산단 이런 데도 혜택을 좀 보자, 덕을 보자. 그런데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오랜 연구 끝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2020년까지 한전 연관기업을 500개를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광주하고 나주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 산업단지를 다 한전에 줘도 60만 평, 70만 평이 부족하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은 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45만 평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산단을 만든다고 해서 45만 평이 공장 부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나오면 13만 평이고 한 공장당 한 3천 평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200개 기업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한전공과대학에 대해서 우리 이병훈 후보님께서 한전에 맡기는 게 좋겠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한전공과대학이야말로 광주와 전남이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최적의 것이기 때문에 설사 광주로 가냐 전남으로 가냐의 가치보다는 어찌됐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찾아갈 건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키다. 그래서 저는 광주 전남이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해야 한다. 저는 그 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300만 평을 그쪽으로 순천 부지를 풀 게 아니라 정 그런 거의 부지가 필요하면 공항 이전하면 250만 평이 생기니 거기다가 스마트 시티를 만들자. 그런데 공항 이전은 오늘 확정이 돼도 10년 뒤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점을 네. 분명히 생생과 이해를 좀 협상카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니, 그거 네. 지금 이걸 갖고 따질 건 아니에요. 이게 벨리를 가다 보니까 면적의 제한이 어떤 중심지가 필요했던 것이고 별도 계획이 스마트 시티 계획이 있어요. 스마트 시티는 광주 전체에 관한 거예요. 그거는 스마트 시티는 자, 큰 도시 할수 잠깐만요. 없고요. 이제 정부가 제 지금 얘기를 하고 좀 있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자립성 모델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총장님, 그렇지. 자 지금 토론할 주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요. 정말 준비들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바라보기 흐뭇하긴 합니다만 토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4차 산업에 관련된 주제 토론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4차 산업을 문재인 정부가 국가발전 전략으로 세웠는데요. 이 4차 산업 통해서 광주도 또 한 번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방안 민영배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 4차 산업 얘기할 때는 살펴볼 그 시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은 1차 기계화, 2차 산업화, 3차 정보화, 그리고 4차 이제 뭐 인공지능화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도대체 이 4차 산업을 하면 대개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맥킨지에 맡겨서 의뢰한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만 약 8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차 산업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니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요. 두 가지 방안이 우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관련 기업과 관련 산업을 어디서 데려오거나 지금 뭐 한전 같은 또는 연관 산업들이 매우 좋은 사례들이죠. 아니면 스스로 우리 지역에서 창출해내는 과정 이게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사실은 이 기업이나 이 시설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고용할 수 있느냐 즉 실질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고급 일자리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기에 부합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창출하는 문제, 유치하는 문제는 정치권하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의 대학 역할이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창출했을 때 대학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이게 오기는 하는데 지역의 부가가치는 생산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개 4차 산업은 아시는 것처럼 이 고급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대개 고급 인력이니까 서울에 많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은 너무 땅값이 비쌉니다. 이 점을 저희들이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벤처 형식을 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 바깥에서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가장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런 특성에 광주가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아주 갖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이 그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탑재된 일자리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분석도 있지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 기존의 제조업 같은 것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택배든 뭐든 게 지금 그 6대 분야 있죠. 인공지능이든지 로봇공학이든지 드론이든지. 그러니까 예컨대 무인 자동차가 생기면은 벌써 일자리가 택시기사 없어지는 것이고 지금 드론이 택배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택배회사 문제 등등의 나노 기술과 3D 프린팅이 합쳐지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광주가 생각하고 있는 직종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직종이 나와야 된다. 또 그걸 위해서는 거기에 부합된 교육 시스템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인문학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하는 교육 이런 교육이 전제가 안 되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직종은 많이 없어진 반면에 없어진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직종을 많이 발굴해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병우 후보님 절반만 보신 것 같아요. 송구합니다마는 직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직종은 사라져도 직업은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드론 산업.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는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절반이고 직종이 사라진다고 해도 새로운 직종이 생겨난다고 하는 이 관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산업에 접목되는 접목되는가 그 현장을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에서 정말 똑똑히 목격했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노동자들 3만 명을 구조조정하고 쫓아내고 IT 전문가, 그러니까 전기차 자율차를 준비하는 IT 전문가 8천 명을 새로 뽑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병훈 위원장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또 다르게 보면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일자리가 대체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가솔린 내연기관을 만든 사람에서 IT 전문가로 대체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은 옛날에 8시간씩 일하던 사람이 4시간만 일하고 월급 똑같이 받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늘어난 것도 아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들으면 지금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 상관없이 이미 지금 예산이 반영돼서 첨단 3지구 단지, 3단지, 첨단 산업단지 3단지에 이 인공지능 창업단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빅그린 산단에 자율차, 전기차 시작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일자리 시간을 나누어서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시킬 건가 고민으로 하면 되겠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할 것이냐의 관점이 아니고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강주의 기간 산업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발전시킬 것이냐가 지금 저는 논의돼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광주의 5대 기간 산업 이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전 산업은 이제 전장 산업으로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으로 그리고 광산업은 지능형 로봇 산업으로 그리고 전력 산업은 스마트 그리드 산업으로 문화산업은 가상증강 문화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빨리 대처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뿌리 산업을 어떻게 활용해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지 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꼭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인력 양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그리고 과기대, 한전공과대학 등이 중심이 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융복합 대학원을 우리가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제 분야 마지막 주제로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시민들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가장 바라는 게 일자리 늘리기일 텐데요. 에너지밸리 육성이나 4차 산업 육성 다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겠지만 그 밖에 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후보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병훈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일자리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오포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연애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출산도 안 되고 또 집도 마련 못하고 인간관계도 단절되는 오포시대를 접어들었습니다. 나이 든 세대는 지금 100세 시대가 되는데 60세에 퇴직하고 나서 한 40년을 놀아야 된다는 참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방금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하고도 연결이 돼요. 과연 제조업 단위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 되는 것은 서비스 산업하고 플랫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직업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의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의 일자리도 문화 콘텐츠 산업, 문화 콘텐츠 밸리에 맞는 문화 콘텐츠 산업 이거 육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방금 논의했던 에너지 밸리, 에너지 쪽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밸리 여기에서 기본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도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음식 산업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고 문화 관광 산업 같은 게 될 수 있죠. 지금 구도심 재생에 관련돼서 예컨대 양림동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사람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일자리를 먼저 교육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융복합, 학제 간의 융복합 교육이 안 돼가지고는 일자리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잘 돼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스타트업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기술과 자금과 전문가를 결합시켜주는 이 구조를 우리 광주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나이 든 세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복지죠. 그래서 자동화만 다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마을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일자리 문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공시제의 틀 속에서 저는 공약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만약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4년 임기 중에 공공 일자리 16만 개 그리고 민간 분야 일자리를 4만 개를 창출해서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여성, 장애인, 그리고 노인, 그리고 취약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해왔던 일자리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지금까지 투자했던 일자리 예산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SOC나 또는 토건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을 저는 사람 중심, 일자리 중심 예산으로 전환하는 사고의 변화가 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20만 개를 구체적으로 만들 거냐를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자꾸 그래서 안 물어볼게요. 네. 좀 물어봐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뭐 그 일자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국회 때 장기요양보험법을 통해서 전국에 34만 개의 요양보호사들, 간호사들, 또 이 간호조무사들, 사회복지사들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자리는 법과 제도로 만든 거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영역에서는 법과 제도로 만들고 민간 영역에서는 기업을 활성화해서 만든데 사실 우리 정부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81만 개 공공부문 만들겠다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은 자리는 이용섭 의원 일자리 부위원장 같은 분이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실적이 없어 이용섭 부위원장이 일한 지난 한 7개월 과정이. 그런 얘기를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는 이런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데 와서 일자리 토론인데 일자리 토론을 하는데 좀 나와서 어떤 거에 옳은 건지 토론을 해야죠. 무책임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공공부문 81만 개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좀 봐오고 또 제가 법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34만 개 일자리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소개를 하고 싶지만은 내일 따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365 일자리 공약이라는 제가 365라는 일자리 정책을 제일 발표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내일이에요? 자세하게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볼게요. 내일 잘 봐주십시오. 일자리에 관한 다들 일면 타당한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자리 그러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금호타이어나 뭐 이쪽 그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일자리를 양지로하는 것. 이것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사실은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대기업 큰 거 또는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갑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회 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일자리 이 대목도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까 일자리 공시제나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꼭 필요한데요. 그렇게 기업이 유치되고 4차 산업이 활성화하면
그 과정에서 보육, 간병, 어르신 돌봄, 뭐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영역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 이 부분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게 보면은 이제 광주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까 말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것들을 과연 광주의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그걸 일자리를 되겠느냐.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지금부터 학제 간의 연구가 잘 돼야 돼요. 공공의 영역도 있고 민간을 육성하는 것도 있고. 근데 더불어서. 교육 중요하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또 다른 경험이 뭐냐면 지난 한 8개월 동안 34주째 제가 중소기업, 100인 미만 중소기업을 정말 매주 방문을 해서 한 2시간씩 이야기를 들어본데요. 기업이 강해지고 기업의 고부가 산업 내지는 기업이 잘 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정부 돈으로 일자리 만들고 기업은 중소기업을 잘 키워서 일자리 만들고 그리고 민영배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자리 만들고 이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만 그리다가 던져버리고 나온 이용섭 후보 같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사실은 오늘 이용섭 전 부위원장께서 후보로 해서 같이 나오시면 구체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들처럼 최영호 청장님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현장에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없는 직종도 만들어내고 사회 서비스 영역에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경험이 저희들은 뭐 몇천 명씩은 해봤단 말이에요. 청장님도 다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광주의 일자리를 오늘도 근데 일자리 정책을 발표를 하셨던데 이런 걸 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다음에 한번 많이 초청하세요.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만 초청해서 뭐 14일 날. 그렇군요. 네, 후보자들께서 준비하신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준비하신 말씀 다 미처 듣지 못한 것 같아서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마치시면서 지금까지 못다한 얘기 딱 1분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강기정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은 사실은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인데요. 저도 이제 독일에서 약간의 그 7개월 과정에 본 경험, 또 제가 현장에서 34주째 뛰어다니면서 본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 또 광주의 GRDP가 정말 꼴등을 13년째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광주가 좀 변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 저는 우선 이 변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갖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다. 이건 스펙 좋은 사람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다. 저는 이 자리에 민영배 청장님 계시고 그 최영호 청장님 8년 동안 청장님 하시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실제로 지역 경제를 보듬고 다듬고 해온 이런 경험이 저는 이런 토론 과정에서 녹아나서 광주를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최영호 후보님. 네, 뭐 늦은 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하면서 저는 주민과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난 8년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약도 만들고 공약을 실천하는 데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8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과 관련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공약과 정책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지닐 수 있느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스펙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철저한 경험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경험이 없이는 절대 해나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저는 광주와 관련된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결정 과정까지 저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미 저는 아이사랑 5대 무상 복지 정책을 출발로 해서 이미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실현 과정에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영배 후보. 예,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죠? 제가 생각하는 광주 시민은 특별합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탁월한 역량을 지닌 그런 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큰 꿈을 꿀 줄 아는 그런 시민들입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광주를 크게 바꿀 사람, 시장 한 명 바꾸니까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이런 효과를 보는 사람을 선택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장관 출신, 국회의원 출신, 심지어 시민운동가 출신까지도 광주시장으로 모셔봤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치 현장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광주를 크게 확 바꿀 수 있는 일꾼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바르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훈 후보. 네, 금년은 어떤 지방선거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 분권이 본격적인 지방 분권 시대에 접어들고, 지금 오늘 토론에서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그 밀물처럼 다가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지역을 키워낼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시장은 모름지기 행정력과 정치력, 이 모든 것을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행정을 한 30년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을 골고루 해봤습니다. 지방행정도 해보고, 제가 장관도 못 해보고 국회의원도 못 해봤습니다만은 아주 국책사업 많이 해봤고, 또 지난번 대선 때는 그래도 광주 문재인 대통령 광주 총괄선대본부장도 했고, 또 공약단장도 했고,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을 살려서 정말 광주의 큰 심부름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병훈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나온 후보들이 광주시장이 되기 위해서, 또 광주를 위해서 참 준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행하는 입장에서 후보들이 준비하신 많은 얘기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가지고 토론을 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2차 토론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부터 시작될 2차 토론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이 여러분들께서 좋은 후보를 찾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